제2강입니다. 어때요? 그 사주명리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납니까? 네, 납니다. 그래. 오늘은 사주명리학의 주요 개념을 하겠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을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개념들에 2시간 동안 몰입해서 산매에 들 정도로 정성껏 사유를 하시면 아주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잘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페이지는 뭘 할 거냐면요. 존재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모든 철학의 출발은 존재에 대한 사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개념을 다음에 2가지 내지는 5가지 에너지를 볼 겁니다. 존재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제가 판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개념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 동양 철학을 하든 서양 철학을 하든 불교 철학을 하든 지혜, 불교의 뭐 바냐, 뿌라지냐, 바냐, 지혜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전할 수 없는 그것이 존재에 대한 사유라는 거예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설 밖에 없는데 그 땅이 뭐냐면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존재에 대한 통찰이 안 되어서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에 대한 철학 강의를 주로 하는 강의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존재에 대한 개념을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존자죠. 그리고 있을 제자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말로 표현되어진 것은 존재의 집입니다. 표현되지 아니하고 존재를 언급할 수 있을까요? 꽃이라 이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는 거죠. 잡초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잡초가 되는 건데 꽃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김춘수님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어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항상 인식과 존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사유하는 것은 보통 이런 생각들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잠깐이라도 한 5분 정도라도 이 존재에 대한 사유만 해서 뭐 5, 6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라도 진지하게 골똘하게 사유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불교 철학을 강의하는 자리가 되면 그때는 몇 시간에 걸쳐 한 10시간에 걸쳐서 존재에 대해서 사유를 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존재라는 것이 인식과 존재가 같이 가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정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존재라는 게 뭐냐면은 감각기관으로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있죠. 눈의 대상은 색깔들이겠죠. 귀의 대상은 소리겠죠. 코의 대상은 냄새겠죠. 혀의 대상은 맛이겠죠. 피부의 대상은 접촉 대상이고
생각의 대상 어떤 기억들이겠죠. 그렇게 감각기관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하냐면은 감각기관이 생성이 되죠. 난세포와 정자가 만나서 46개 염색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궁에 착상을 해서 세포 분열이 되어서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되면서 각각의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분담을 해서 어떤 애들은 간으로, 쓸개로, 간장, 소장, 이렇게 피부, 골격계로 다 분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생존하려면은 감각기관으로 외부의 대상을 판단을 해서 무엇인가를 영양소를 흡수를 하죠. 산소도 흡수하고 물도 흡수하고, 그래서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다가 그 과정이 끝나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우리 인생이 세포 하나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신체들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한 명의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감각기관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에가 어떤 존재의 양태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 과정에서 인식의 그 주체가 무엇인가를 이름 붙입니다. 개념지어 실체화 한 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두고두고 사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감각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개념을 지냐면은 나의 몸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의 몸. 인식하는 그 과정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는 내 말고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외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몸을 경험하고 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외부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의 세 가지 갈래입니다. 불교에서는 근경식의 세 가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런 이야기는 참고로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학문을 이야기할 땐 참고로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 명리학을 하려면 어떤 철학을 하더라도 존재에 대한 정밀한 통찰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존재에 대한 통찰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체가 저번에도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첫 시간에도 무언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들어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냄새 맡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맛보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접촉하여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여 알지 못한 존재가 있다라면은 그 개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체라고 해요. 시체. 근데 여러분들이 시체가 아니고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인지해서 판단해서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무엇인가 그 대상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있을 때 그것을 존재라고 하는데, 그 감각기관을 일러서 보통 내 몸뚱아리하고 그 인식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 대상을 내 외부의 어떤 존재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나와 인식과 대상 경계가 동시 생기하기 때문에 자와 타가 따로 없어요. 본질은 그런데, 그래서 큰절에 가시면 불이문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불자, 두이자, 문문자. 나와 대상 경계가 둘이 아닌데 욕심꾸러기 중생들은 나와 남을 둘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기심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그렇게 우울증과 폭력성으로 이렇게 물들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야 열반에 든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통찰이 된 사람들 이야기고, 수많은 99.99%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각기관을 내 몸뚱아리라고 내 몸뚱아리라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고, 내 마음, 인식하는 그 과정을 내 마음이라는 존재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요. 근데 본질은 이 세 가지가 동시 생기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따로 분리하여서 지칭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아시겠어요? 존재라는 철학을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 못할 때하고 이걸 이해할 때하고 인생 자체의 퀄리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 명략으로 누굴 정말 상담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정도의 통찰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한다면 그에게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엄청난 분량의 사유의 과정인데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동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본성이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원자라고 하죠. 원자. 근데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죠. 근데 그 전자의 개수나 또 그런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질이 분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그 전자가 돌고,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돌고 있고요. 또 태양계 자체도 또 다른 중심으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도 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왕복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 1도 화음을 내면 주위에 1도 화음에 반응되는 음파들이 진동을 해요. 그렇죠? 진동수가 달라요. 그래서 진동수 맞추면 여기서 서울에 있는 방송을 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진동수만 맞추면. 근데 진동수를 맞추지 못하면 볼 수가 없죠. 근데 주파수만 딱 맞추면 다 보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자면 그것만이 아니고 100년 전의 일, 1000년 전의 일까지도 진동수 맞으면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시공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감각기관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한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진동수 맞추면 시공간이라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진동하고 있다. 한 사람 개체도 화가 날 때의 진동수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진동수가 다르다. 화가 나면 진동수가 흐트러져 가지고 병이 생기고 안 좋은 기운을 불러대고, 살들이 많으면 뭐 양이살, 출산, 살들이 많으면 안 좋은 사건과 안 좋은 건강과 안 좋은 감정 상태를 불러들이고, 진동수가 맑으면 좋은 기운, 상스러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진동을 보는 것이고, 진동을 파악을 해서 현상을 보고 본질을 보아서 명의 이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진동한다 는 것을 잘 사유하시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단진동한다 그렇습니다. 단진동 개념이 뭐냐면, 어떠한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할 때 시간에 따른 유치 에너지를 사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진동을 말합니다. 수학 시간은 아니에요. 수학 시간 아니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만 이해를 하시라고요. 사인 그래프, 그러니까 갑자기 겁먹지 않았나요? 사인 그래프 옛날에 했죠. 아주 오랜 옛날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여기서는 뭐 간단한 원리 정도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계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 왕복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때 그래서 어떤 사이클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용수철에 마찰 계수를 제외한다라면 이렇게 튕겨진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왕복 운동을 관찰하는 것이 대학에서 물리학도들이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단진동 물리현상에서. 자, 다시 한번요. 물체가 왕복 운동할 때 모든 존재들은 단진동을 하기 때문에 파장이 있고, 파장이 맞춰지면 시 공간을 뛰어넘어 감응할 수 있다고 했죠. 한 공간에서도 음정을 내면 그 음정과 동기화되는 물체들이 있다고요. 주파수를 던지면 주파수 맞춰지면은 모든 방송국의 내용들이 전 세계 우주 어디에도 그 주파수 맞으면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생체 에너지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 감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모든 존재는 단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왕복 운동할 때 시간에 따른 어떤 에너지의 상태를 사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단진동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존재가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뭔 생명 그래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주파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존재를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적어두세요. 직각 삼각형, 변의 P, X분의 Y, X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표시한 Y는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감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진동 예를 든다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자, 모든 것들은 존재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라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 근데 이 전자가 바로 단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든다라면은 아침, 낮,
저녁, 밤이라는 것이 단진동을 해서 다음날 어김없이 아침, 낮, 저녁, 밤이 오잖아요. 또 다음날 어김없이 오고요. 그 단진동과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어떤 사건이 시작을 하고 사건이 끝나고 또 사건을 시작하고 또 사건이 끝나고 그게 다 단진동이에요. 싸웠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싸웠다 했다가 또 그 다 단진동이라고요. 그 사이클을 보는 것.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은 태어나고 늙고 병으로 죽죠.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으로 죽죠. 그 패턴대로. 그게 다 단진동이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인 그래프로 연구하는 학문이 동양의 주역이고 명리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음과 양, 오행의 생성 원리를 이야기할 테니 집중해서 사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1번, 2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에너지들을 이야기하려고요. 두 가지, 5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선은 뭐냐면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힘, 에너지. 기준을 1로 잡아보죠. 기준을 1로 잡고요. 한 사이클의 주기를 여기로 잡읍시다. 그 사이클의 중간이 여기고 또 반반 여기고. 에너지의 상단, 에너지의 하단,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가 0이고요. 그럼 한 사이클이 0, 0에서 하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쭉 성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하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소멸이 되고 다시 음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 이곳 미만으로 해서 모든 단진동의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로병사, 아침, 낮, 저녁, 밤, 시작과 끝에 그 사이클이 이루어져서 그 사이클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고요. 그것이 동양학의 골수입니다. 자, 이게 한 존재인데, 한 존재가 생하고 멸하는 생멸 과정이에요. 자, 생멸 과정인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요한 지점에 뭉쳐서 있어요. 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서 잘 존재하는 걸 보려면 중심 대장을 보면 되는 거죠. 가장 고요한 지점을 보면은 고요한 지점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고요. 가장 고요한 곳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태풍이란 존재도 태풍에 눈이 없는 태풍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요. 어떤 존재가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중심이 있어요.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갔어요. 그럼 그 놀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중심이 존재를 해서 다른 모든 마음들이 형성된다고요. 핵심, 그것이 흩어져 버리면 그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풍의 눈이 흩어져 버리면 그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지점인데요. 그 지점을 보자고요. 그 지점을 변화율이 무한대 혹은 0일 때가 있다고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때 변화율이 가장 큰 거죠. 인생으로 언제예요? 무가 유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태어날 때죠.
그래서 변화율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율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죠. 그리고 젊음과 늙음에 딱 정점이 있어요. 그 중간 정점이 변화율이 0일 때가 있어요. 성장할 때와 쇠퇴할 때. 그리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해서 x분의 y로 볼 때 이 지점에 태어난 때인데요. 이때의 변화율이 뭐겠어요? 태어날 때 변화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한대. 그럼 플러스 무한대라고 했죠? 이때 변화율이 플러스 무한대고, 여기가 양에서 음으로 이게 플러스기 마이너스인데요. 태어나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쪽이 변화율이 마이너스 무한대의 변화율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변화 가다가 양의 변화, 이렇게 기울기의 양이다가 음으로 딱 바뀌는 그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이 변화율이 몇이라고요? 0. 변화율이 0이라고 딱 멈춘다고. 네. 돌을 딱 던지면 하늘에 딱 멈출 때 그 상태가 변화율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고요한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와 0일 때가 가장 고요할 때고, 그 고요할 때를 중심으로 존재가 뭉친다고요. 존재를 하나라면 하나의 존재인데 둘로 하면은 음과 양이고, 또 한다라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0에서 존재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음의 세계의 마지막도 변화율이 0이라고요. 이렇게 총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 미만인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군데와 0인 때가 두 군데에서 총 네 군데가 존재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찰하고 나서야 오행학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존재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이 한 가지, 이 전체가 한 가지 존재고, 두 가지로 본다라면은 한 번 양 할 때가 양의 존재, 한 번 할 때 음의 존재. 이제 변화율로 본다라면 네 가지 존재가 된다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하강하고 계속 상승 하강할 때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더 이상 하강하지 못하게 항상 그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의 중앙에 담고 있는 그 중앙을 이루는 그 힘을 우리는 토기운이라고 합니다. 목화토금수 일스페학 오셨죠? 네. 목화토금수 그 한자를 오늘 지금 이 시간 학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일스페학 오셔야 합니다. 그걸 토기운이라 그러고, 플러스 무한된 상태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무가 아니고 무에서 유가 되는 플러스 무한대의 상태를 중국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비슷한 성향이 있는 새싹이, 땅에서 새싹이 돋는 그 나무의 성질을 비유를 해서 나무목이라고 했지, 나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에서 유가 되는 상태, 플러스 무한대의 그 상태를 목이라고 숫자로 기호로 해놓은 것 뿐이라고,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특성 중에서, 자연계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붙인 걸 나무목이라고 했다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전 지구에 있는 풀을 다 매려면 다 못 매잖아요. 그런데 가을만 돼버리면 그 수많은 낙엽들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늙으면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마이너스 무한대 떨어지는 거. 그것을 그 마이너스 무한대 그 상황을 쇠금이라고 표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기운에서 성장하는 성장의 정점을 중심으로 되어진 기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불화. 그리고 마이너스 정점에 있는 이 지점을 통해서 되어진 기운을 우리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중심인 토까지 합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로 목화토금수가 따로 뭐 나무가 있고 쇠가 있고 그 정도 철학을 해가지고는 정말 평생 아마추어겠죠.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고 모든 존재라는 것은 단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을 하고 그 사이클이 있는데 모든 그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인 그래프로 표식이 되는 것이고 사인 그래프에는 크게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고 작게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0이 있어서 네 가지 중심 기운이 있고 중앙을 다스리는 토기운이 있어 목화토금수라고 한다고. 이 정도의 통찰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명리학의 기초가 너무나 탄탄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명리학을 30년 40년 했는데 나무가 따로 있고 쇠가 따로 있고 그 정도로 사유를 해가지고 너무 유치하지 않겠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것을 두 가지 에너지를 한다라면은 위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을 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양 사상이 한 사이클을 둘로 나눈 것을 음양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행이라는 에너지로 또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존재, 음양, 오행 다 똑같은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요. 다섯 가지 에너지. 이것을 플러스 무한대를 목이라고 표기를 하고 정점을 에너지 정점을 화라 표기를 하고 중앙에 조절하는 에너지 센서를 토라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기운을 금이라 하고 그리고 음의 정점을 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존재, 존재를 파악하려고 음양으로 분석을 하고 더 파악을 하려고 목화토금수로 분석을 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기운이 더 많고 또 어떤 파장이 얽혀 있고 또 어떤 파장은 순수하고 또 어떤 파장은 강력하고 또 어떤 파장은 쇠잔한지 그래서 어떤 파장을 보여주고 사해줘야 되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선생님, 저는 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은 양의 에너지가 있고 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음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양지가 있어 음지가 있듯이 드러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기운이 있듯이 해서 양기도 성장을 하고 음기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기의 성장의 정점이 화기운이고 음기의 성장의 정점이 수기운이라고요. 그래서 화기운과 수기운은 같은 개념, 다른 위치.